아파서 골골대는 100세 인생은 바라지 않는다.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장수에 의미가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70여 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100세가 넘은 이가 쓴 책입니다. 은퇴를 모르는 장수 의사의 45가지 건강 습관이라는 부제를 가진 다나카 요시오의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현역으로 계시다면 107세, 한 108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80년 넘게 일하고 계신 건데요. 100세가 넘어서도 의사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은가요? 저자는 100세가 넘었음에도 주 5일 환자를 진료하고 직접 식사 준비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채팅도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가 평생 실천해온 45가지 건강관리법을 정리해 101세를 기념해 출간한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32세에는 폐결핵을, 89세에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병을 통해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강 습관들 중 거창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정말 간단하고 쉽고 돈이 들지 않는 것들인데요. 이를테면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하고 매일 15분 이상 햇빛을 쬐며 30분 이상 걷는 등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저자가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특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년 이후로는 젊은이들과 다르게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육류와 탄수화물 섭취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는 저자의 건강 비결을 활동법, 식사법, 질병대처법, 마음관리법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100세가 넘은 현역 의사의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카 요시오의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101세 현역 의사의 활동법.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보기 좋게 그을리셨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게 자주 건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출이 적은 고령자가 햇볕에 그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더 남다르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피부가 구릿빛인 것은 매일 산책할 때 나름대로 일광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산책 이외에도 집 근처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등 이런저런 볼일로 집 밖에 나가 걷는 일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걷는 이유는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조금이라도 많이 햇빛을 쐬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1시간, 2시간씩 오래 햇빛을 쐬진 않습니다. 밖에는 건물과 나무 그늘이 있어서 산책할 때 직접 햇빛을 쐬는 것은 고작해야 20분 정도입니다. 일광욕의 효용으로는 다음에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체시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시계의 주기는 하루로 낮에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 몸의 활동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높여 휴식 상태로 이끕니다. 이 생체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같은 몸의 기본적인 작동도 안정됩니다. 생체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려면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시계가 어긋났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분이라도 햇빛을 쬐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긋났던 생체시계가 조정됩니다. 둘째, 일광욕에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등 정서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최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세로토닌 분비량이 평균보다 낮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광욕으로 세로토닌의 분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억과 학습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일광욕이 꼭 필요합니다. 햇빛을 쬐는 것으로 치매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전문가의 보고도 있습니다. 셋째, 일광욕에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사용되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일광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검버섯과 주름을 의식해 햇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일광욕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 암을 예방해 줍니다. 햇빛을 쬐면 체온이 올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체온이 낮아 체내 순환이 나쁜 상태가 됩니다. 체온이 낮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39.3도 이상이면 사멸한다는 암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 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광욕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오랜 시간 햇빛을 쬐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도 주의해야 하지만 긴 시간이 아니면 이점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햇빛을 쬐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 햇빛이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점을 더 크게 의식해야 합니다. 일광욕의 장단점을 생각하면 햇빛을 쬐는 시간은 하루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낮잠을 잡니다. 수면에서는 낮잠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짧은 시간이지만 몸에 휴식을 주고 기분을 전환해 준다는 측면에서 야간 수면에 3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낮잠을 잤습니다. 지금은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뒤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낮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을 자면 뇌가 휴식을 취해 오전 중 발생한 일에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낮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의 세포가 싱싱하게 되살아난 것처럼 개운한 기분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비한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낮잠을 습관처럼 매일 거르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낮잠 시간은 30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30분을 넘겨 1시간 가까이 자면 논렘 수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생체 리듬이 무너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낮잠을 습관화하려는 사람은 15분에서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는 직장 내에 낮잠을 자는 공간과 쾌면을 위한 용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의 효율을 높이는데 낮잠 등의 휴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경영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내내 일하면 피로가 발생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맑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낮잠을 자면 그 시간 동안 뇌가 휴식을 취하면서 개운해집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에게 26분 동안 눈을 붙이게 했더니 인지 능력이 34%, 주의력은 54%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낮잠은 24시간 주기로 변동하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생리현상 측면에서도 이치에 맞는 수면법입니다. 서카디안 리듬이란 한마디로 생체 시계입니다. 서카디안 리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생리활동은 오전 중에 상승해 정오에 절정에 달한 다음 이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저녁 전부터 다시 상승해 수시간 활성화한 다음 취침 시간이 다가올수록 다시 떨어져 새벽 2, 3시경 가장 낮아집니다.
생리활동이 낮아지는 오후의 몇 시간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져서 일에서도 실수가 많아지고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낮잠은 이렇게 생리활동의 활성이 낮아지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줍니다.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에는 오후 몇 시간은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는 관습인 시에스타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 문화에서는 낮잠을 자는 것이 어려우니 피곤할 때 잠깐이라도 눈을 감는 방법을 권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과 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환자가 띄엄띄엄 있을 때는 진찰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잠시 눈을 붙입니다. 피곤할 때는 1, 2분이라도 눈을 붙이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피곤했던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낮잠은 피로를 푸는 것 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심장병, 뇌경색,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짧은 시간이라도 낮잠을 자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낮잠으로 더욱 충실한 하루를 보내봅시다.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체조를 하거나 습관처럼 걷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직접 고안한 체조를 매일 아침 식전에 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불과 5분이라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오래 지속하려면 간단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체조는 침대 위에서 하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수면 중에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체를 천천히 움직여 굳은 몸을 풀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태어났을 때 최고로 유연하고 나이가 들면서 차츰 굳어집니다. 따라서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체조로 하체를 유연하게 하고 단련하는 것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낙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집 밖을 자주 걷는데 중심을 잃어 비틀거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다 체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체를 단련하는 5분 체조. 1. 양팔로 두 다리를 감싸 안아 10초 정도 허리를 스트레칭한다. 3회 반복한다. 2.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려 들어올려서 좌우 번갈아 바닥으로 기울인다. 상체가 돌아가지 않도록 양손으로 바닥을 짚는다. 3.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려 들어올려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좌우 다리를 공중에서 회전한다. 좌우 각각 10회를 한 세트로 이를 3세트 반복한다. 4. 두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올려서 벌렸다 오므리기를 5회 실시한다. 이를 3세트 반복한다.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자세는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의식을 갖고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바뀝니다. 가령 최근에는 본래 C자 커브 형태의 목뼈가 일자가 되는 일자목이나 상체가 앞쪽으로 굽은 새우등이 된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게 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으면 일자목이나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뼈가 굳어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고령자의 등이 구부정해지는 원인으로는 우선 척추를 받치는 배 근육과 등 근육을 중심으로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간판이 얇아지거나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는 등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 들수록 등이 구부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한 사람처럼 평소에 어떤 자세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등이 굽은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굽은 등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는 매우 어려우니 등이 굽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얼굴도 정면을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등이 굽지 않으려면 낮에 활동할 때는 물론이고 잠을 잘 때의 자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시 자세는 베개와 요, 매트로 정해집니다. 요와 매트는 몸이 꺼지지 않게 약간 딱딱한 것이 좋은데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높은 베개를 베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젊을 때부터 베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으로 잘 때는 베개를 베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이 구부정해질까봐 베개를 베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것의 효과를 깨닫고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베개 없이 천장을 보고 반듯한 자세로 자면 등이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어 새우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새우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반듯한 자세를 의식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데 베개를 베지 않고 자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세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새우등 체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보길 권합니다.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백이세 현역 의사의 식사법.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베지터블 퍼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지터블 퍼스트는 말 그대로 식사 때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등의 단백질과 당질인 밥을 섭취하는 식사법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 여분의 당질과 지질의 축적을 막아 비만,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치를 조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식후 혈당치의 급상승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치가 오르면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에는 사용되지 않은 여분의 당을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또 혈당치가 인슐린으로 인해 급격히 떨어지면 뇌는 불필요한 공복감을 느껴 당질을 더 강하게 요구해서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채소를 비롯해 버섯, 해조류, 나토 등의 풍부히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당질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인슐린의 분비가 억제되어 지방의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에는 노화 촉진 물질인 노화 단백질, 최종 당화산물의 흡수를 막고 배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화 단백질이란 식사로 섭취한 여분의 당질이 몸속 단백질과 결합해 일으키는 당화로 인해 만들어지는 물질로 검버섯과 주름, 동맥경화, 백내장, 알츠하이머의 요인이 됩니다. 저는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소를 가장 먼저 먹게 됩니다. 식탁에 고기와 채소가 있으면 맛있어 보이는 고기부터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소부터 먹어보도록 하세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채소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섭취하지만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원도 많이 섭취한다는 말입니다. 8, 90대의 고령에도 두툼한 스테이크와 돈가스를 일주일에 2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즉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최근 주목받는 소박한 식사가 대체 몸에 얼마나 좋을까 의문이 듭니다. 소박한 식사는 기본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줄이는 식사 방법입니다. 육류 섭취는 줄이거나 끊고 그만큼 어패류를 먹습니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콩을 주 원료로 하는 나토나 두부로 섭취합니다. 채소와 산나물을 많이 먹고 된장국, 장아찌 등의 발효식품 섭취를 매일 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끼니마다 식사량은 60에서 70%로 줄입니다. 소박한 식단은 언뜻 몸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몸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식단입니다. 소박한 식사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암,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동물성 단백질과 당질의 과잉 섭취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양 과다에 빠진 현대인의 식생활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채소 섭취는 부족하고 동물성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의 당질 섭취가 많습니다. 즉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이 소박한 식단입니다. 그러나 소박한 식단은 육류와 식사량을 억제하기 때문에 영양면에서 균형적인 식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영양의 균형입니다. 그전까지 고기를 많이 먹고 식사량도 꽤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박한 식사로 바꾸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소박한 식사를 실천하는 사람 중에 신종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영양실조란 한마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필수 아미노산인 9종류의 아미노산은 몸에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만들지 못해 고기 등의 식품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양물질의 운반을 담당하는 혈액 속의 혈청 알부민은 수치가 오르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 이건 역시 고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종합과학대학의 구마가이 슈 교수는 실험 대상군을 자주 고기를 먹는 그룹인 매일 80g 정도의 고기를 먹는 그룹, 매일 60g 정도의 고기를 먹는 그룹, 거의 고기를 먹지 않는 매일 40g 미만의 고기를 먹는 그룹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첫 번째 그룹이 세 번째 그룹에 비해 사망 위험이 43%나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기의 단백질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뇌졸중 방지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키워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단, 고기는 포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도 풍부해서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만드는 60쪽의 세포의 원형 질막의 구성 성분이고 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몸에 나쁘다고 단정해 극단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육류도 여러 부위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는 붉은 살코기뿐 아니라 기름기가 많은 등심도, 닭고기는 연한 살뿐 아니라 가슴살과 다리 부분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박한 식사를 하다 보면 생선도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푸른 생선에는 피로를 제거하는 DHA와 EPA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식단은 소박한 식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매일 치즈 등의 유제품, 고기, 생선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고 식사량도 90% 정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고령자보다 고기 섭취량과 식사량이 많은데 매일 일을 하고 산책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되는 활동 에너지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적당한 양이라고 느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면 고기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소박한 식사는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사량은 배불리 먹는 양의 80% 정도로 약간 모자라게 먹기를 권합니다. 물론 가끔은 소박한 식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령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 날은 소박하게 먹는 것이 위장을 쉬게 하는 의미에서 좋을 겁니다.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최근에 집안에서 얕은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을 다쳤습니다. 한동안 얼굴에 커다란 검붉은 멍이 남아 있었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얼굴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한 번 놀라고 동시에 뼈가 튼튼하신가 봐요 하고 두 번 놀랍니다. 노인이라서 그 정도로 넘어지면 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원래 골격이 튼튼하고 체격이 좋은데 이 나이가 되어도 뼈가 건강한 것은 평소 식사를 통해 칼슘을 많이 섭취한 덕분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지니 그 점을 의식해 칼슘을 많이 섭취하고 몸을 움직여 왔습니다. 현재 제 골밀도는 정상 수치 안에 있습니다. 골밀도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골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남성의 경우 25에서 30세, 여성은 20에서 25세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차츰 감소하고 노년기가 되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급증합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갱년기에 이르러 완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속한 감소로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뼈는 몸의 대사로 매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골형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오래된 뼈세포가 파괴되어 뼈의 조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골흡수 현상도 끊임없이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30세 무렵까지는 골 형성 작용이 골흡수 작용을 웃돌지만 나이가 들면서 골 형성보다 골흡수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골 형성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식사를 하고 매일 걷거나 체조를 해서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뜻 체격이 좋고 뼈도 튼튼해 보이지만 평소 식습관이 탄수화물 중심이거나 운동 부족으로 나이보다 뼈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튼튼해 보여도 뼈까지 튼튼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생활 습관에 불안을 느낀다면 몸의 외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형성에 필요한 성분은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은 치즈, 요구르트, 두부, 낫또, 멸치 등의 작은 생선, 녹미채, 미역, 큰 실말 등의 해조류, 소송채, 청경채, 고구마잎 등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출근할 때 한 입 크기로 자른 치즈를 챙겨가 쉬는 시간에 먹습니다. 요구르트도 매일 거르지 않고 먹는데 냉장 보관하면 유산균의 활동이 저하되고 몸이 차가워져서 먹기 전에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둡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주로 일광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정어리, 연어 등의 생선과 버섯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을 흡착시키는 작용과 칼슘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낫또, 차조기, 시금치, 고구마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뼈를 형성하는 고라세포의 작용에 칼슘이 만들어지는 것을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녹미채, 미역, 다시마, 낫또, 두부, 된장, 모시조개, 대합, 정어리 등의 생선, 버섯 등입니다. 이처럼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골 형성을 위해서는 칼슘과 함께 이것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는 몸의 기초가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뼈의 건강이라는 토대를 탄탄히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비만을 초래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식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름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건강을 생각할 때 기름은 반드시 필요한 식품입니다. 다만 기름은 섭취 방법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몸에 좋은 기름과 좋지 않은 기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할 때는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 올리브 오일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크게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눕니다. 포화 지방산은 주로 고기와 유제품에 포함되어 있고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샐러드유,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홍화 씨유 등에 많이 들어있고 상온에서 액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성분으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지방산은 크게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으로 나눕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적인 지방산은 알파 리놀렌산으로 등푸른 생선인 정어리와 꽁치 외에 들기름, 아마씨유, 차조기씨 오일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최근에는 치매 예방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와 고혈압, 부정맥을 예방하며 인지기능의 저하를 막고 알레르기 증상을 억제하는 등의 건강 효과를 자랑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균형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고 차조기씨 오일과 아마씨유를 사용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며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있는 식용유를 사용하는 조리법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채소 스무디에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더해서 먹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 불포화 지방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오메가9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올레인산은 항산화 작용을 높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암을 예방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뇌혈관 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 작용이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활동이 약해져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인산은 장에 자극을 주어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변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전에 올리브 오일을 1~2스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행히 변비증이라 할 정도의 변비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올리브 오일을 거르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쾌변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십니다. 대만에서는 차를 즐기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의 차 주전자를 축소한 것 같은 작은 단지의 차를 술잔처럼 생긴 작은 찻잔에 여러 번 따라 마시며 음미합니다. 저도 일하는 짬짬이 그리고 집에서 쉴 때 자주 녹차를 마십니다. 녹차에는 떫은 맛을 내는 카네킨이라는 피토케미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피토케미컬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성인병과 암, 노화 등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인간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몸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약 2%가 강한 산화작용을 하는 활성산소가 됩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노화란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말합니다. 세포가 녹슬면 세포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편식, 불규칙한 생활, 수면 부족, 일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농약과 식품 첨가물 등의 화학물질, 대기오염, 전자파, 이것들은 전부 몸 안의 활성산소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쉬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식사와 생활 습관에 주의해 활성산소를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질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건강법이 넘쳐나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보편적인 건강법 같은 건 없습니다. 똑같은 건강법도 나이나 몸의 조건, 컨디션에 따라 효과가 다르거나 반대로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당질을 제한하는 식사법, 당질 제한식도 그런 건강법 중 하나입니다. 당질 제한이란 당질이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로부터 얻었던 에너지를 단백질과 지질로 얻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비만과 당뇨 예방이 된다며 당질 제한식에 열심인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개중에는 하루 3끼 식사 때 밥을 먹지 않고 반찬만 먹으며 철저히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당질 섭취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다 보니 쉽게 지친다, 근력이 떨어져 힘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50대, 60대, 70대, 고령이 될수록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체내에 당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 아미노산을 당으로 바꿉니다. 근육이 줄어들어 기초 대사가 떨어지니 쉽게 지치는 건 당연합니다. 또 근육이 줄면 활동성이 저하해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한편 주식을 제한하면 칼로리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젊을 때와 비교해 혈관의 강도가 떨어져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는 고령자에게 단백질과 지질의 과잉 섭취는 혈관 장애의 원인이 되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고령자 가운데 주식을 거의 먹지 않고 반찬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대부분 주식도 빠뜨리지 않고 먹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마다 밥 공기 하나 분량의 현미와 백미를 먹고 있습니다. 가끔 죽으로도 만들어서 번갈아 먹습니다. 대만에 온 뒤로는 쌀과 밀로 만든 면 종류도 자주 먹고 있습니다. 밥과 국수를 적당히 먹는 것이 제 활동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101세 현역 의사의 마음관리법. 무엇이든 적당히 합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보면 영양 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영양 섭취로 뇌질환, 당뇨병, 심장병 또는 이를 초래하는 요인인 비만이 되기 쉬운데 그것은 적당함을 잃어버린 탓입니다. 식욕에 굴복해 단 것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배탈이 날 만큼 계속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서 위장이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식사량의 80%만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처럼 식욕 이외의 다른 욕구도 80%만 채우는 걸 기준으로 해두면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몸의 건강은 마음을 정돈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욕구는 끝이 없어서 이 정도면 된다 하는 선을 자기 안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법을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충분한 것, 즉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아직 가지지 못하는 것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보는 마음을 지니면 만족을 하는 감각도 길러집니다. 매사 적당히 해보세요. 평범하게 들리지만 심신의 건강에 관련된 깊은 진리를 감추고 있는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나서 매사에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취재차 저를 찾아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한탄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특별히 의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나이 드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스마트폰의 메신저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 모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 일상은 전부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에만 집중할 뿐 자유롭지 않다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충실감을 느낍니다. 목마른 사람 앞에 물이 절반 담긴 컵을 내미면 물이 절반이나 담겨 있다니 감사하다고 긍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절반밖에 없다고 비관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절반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매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절반뿐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제 경우는 전자로 매사 긍정적인 타입입니다. 그런 성격이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면을 정확하게 봐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외에는 가능한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과 경험을 쌓는 것이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을 즐겁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강 장수 비결 대부분이 쉽고 간단한 것들이죠.
이 중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